쉬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는데 3시간을 연속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쉬는 시간을 왜 주느냐면 머리를 환기를 시키라고 주는 거니까. 또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엉덩이만 커져요. 시험 끝나고 나면 몸매가 엉망이 돼. 건강 관리 위해서라도 좀 움직이소. 그죠?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머리도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시간 연속 수업을 해가지고 머리에 다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있어요. 그게 보통 18세부터 한 26세까지 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만약에 2시간 앉혀놓잖아요. 미쳐버려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습 시간도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왜 40분인가 하면 그만큼 이게 실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면 2시간까지 괜찮아요. 중학교 가면 2시간짜리 영어 2시간 하고 수학 이렇게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어때요? 3시간짜리가 있어요. 물론 대학교는 전공 과목이 4시간짜리도 있지만은 3시간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3시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가 돼. 30대가 넘어가죠. 거꾸로 내려가요. 그럼 30, 40대는 중고등학교 비슷하고요. 이제 60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초등학생과 비슷해. 한 30분, 40분 반짝 집중했다가 어때요? 그 다음부터 멍한 거야. 안 돌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를 시켜야 돼, 머리를. 다른 생각도 하고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 교수법에서 그걸 좀 배웠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실제 머리에 잘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늘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해라도 쉬는 시간에 그래 공부하시대. 수업 시간에 다 졸고. 그죠? 수업 시간에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시험 마치면 특강 하잖아요. 오늘 진짜 딱 제가 얘기한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딱 테스트 하는데, 처음 아마 시험 치면 5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이게 이론을 아는 거랑 문제 지문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50대 60점 나오다가요, 2주차 되면은 이제 바짝 집중해요. 왜? 분명히 80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쳐다보면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 왜 80점, 나는 50점이냐? 그 다음 주부터는 바짝 긴장해서 들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10점씩 올라가요. 조금씩. 8주차 되면 나중에 이제 본인도 이제 정상 수준이 쭉 되면 60에서 80 사이점 나와요. 점수가. 근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7, 8을 가서 문제풀이 하잖아요. 절대 고생 안 해요. 그럼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제 3조입니다. 중개대상물이에요. 26페이지 봅니다. 중개대상물도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난이도가 낮습니다. 혹시 중개대상물 문제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하면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난이도 가지고 틀리면 다른 문제 절대 못 맞춰요. 왜? 중개대상물은 정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하면 돼요. 그 끝이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법 조문을 보세요. 안에 보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대상, 광업전 돼 있죠. 그럼 일단은 요게 중개대상물이야. 근데 보시는 대로 토지나 건축물부터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이걸 이제 개론에서는 뭐라 불러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죠? 준부동산.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들, 그죠?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 중개대상물에서는 가장 높았던 지문이 요거예요. 중개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맞죠? 옳은 지문이잖아요. 그럼 중개대상물은 모든 부동산이다. 그 틀렸잖아. 왜? 준부동산은 이거 말고 많잖아. 항공기, 건설기계 막.
그 개념 문제를 냈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고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이걸 안 내요. 왜? 이것까지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이제 나중에 뒤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나오면 점수가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이것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안 내고 실제 시험에서는요, 중개대상물 구분하는 문제만 출제하는데 요즘은 수식어를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럼 첫 번째 토지 볼게요. 그럼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 안 되는 토지인데, 자, 요거는 보세요. 토지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되면 한 필지 단위로 중개됩니다. 무슨 말 알죠? 한 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됩니까? 안 돼요. 한 필지 일부 저당권 소유권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토지는 왜 용익물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필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가 가능한 이유는요, 이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한 필지 일부 가능하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냐, 한 필지 일부냐는 지금 나오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한 필지 일부도 되는구나. 근데 보시면 지목에 관계없다 돼 있죠. 아, 이 표현들은 우리 시험 책에는 없는데요. 저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방향대로도 만든 거예요. 그럼 지목하고 관계없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고르세요 했는데 거기 지문에 양어장 이런 거 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왜 지목 배우잖아요. 28가지 있죠. 아,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지목은 2문제 나온 적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럼 28가지 지목을 외우는데 그 양어장이 없어요. 있죠. 양어장 그럼 지목이 어떻게 돼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식물 번식장 이거잖아요. 나도 좀 안다니까 그거는. 그거 전부 다 땅이잖아요. 육상에 있으니까 땅이잖아요. 그럼 땅이면 중개대상물인 거지. 근데 그쪽 공시법에서는 그게 육상을 해상이라고 낸다니까. 그럼 해상은 뭐예요? 바다잖아요. 공유수면은 대상물도 중개대상물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반대 지목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근데 양어장 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지목 넣으면 하천 아니면 묘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하천 도로는 못 내요.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유지가 인정되기 시작했거든. 하천하고 이제 도로는 그 하천법이나 도로법이요 개정되기 전에는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내는 게 사유지가 다 인정이 된 이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지목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좀 속을 만한 지목을 내야 되는데 묘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묘지 땅이죠. 분묘는. 아, 지난번에 제가 분묘기지권 장사법 할 때 개념을 설명드렸잖아. 묘지는 땅이고요. 분묘는 뭐예요? 봉분이잖아요. 그럼 분묘는 거래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아버지 산소를 사고 파는 놈이 어디 있겠어. 무슨 말 알죠? 그래서 혹시나 지목 나올 때 요거 묘지가 내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거다 이거죠. 그 분묘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법상이나 공법상에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중개를 흘렸죠? 그럼 우리는 중개대상물을 따질 때 어때요? 거래만 되면 돼요. 아무리 제한이 있어도 이제 위험하긴 하죠. 그럼 사법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문 나올 때 이래 나와요. 자, 가등기 된 토지 어때요? 거래할 수 있죠? 위험하긴 좀 위험하죠.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토지 어때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토지, 처분금지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때 이거 가처분 등기를 해요? 이렇게 가압류하고 가처분 다른 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죠. 가처분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인데, 그럼 소송해야 되죠. 그럼 소송하는 중에 팔아먹잖아. 그걸 못 팔게 하려고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식 하는데, 이거 팔 수 있다, 없다? 소송하더라도 팔 수 있다니까, 이거. 이 처분금지는요, 그냥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지가 처분금지 한다는 거지,
대외적으로 처분금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송하는 지가 패소해버리면 어때요? 이거 전부 다 말소지 뭐 나중에. 이게 사법상 제한은 보세요. 가등기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된 토지, 가압류된 토지 이렇게 낸다니까요. 그게 사법상 제한이잖아. 개인 간에. 그럼 공법상 제한은 뭐 있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 이런 거 낸다니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 거래돼안돼요. 당연히 되는 거야. 우리 예전에 군대생활 최전방에서 하신 분들 아실 건데 그 DMZ 있죠. 비무장지대. 그 사유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많아요. 비무장지대 거기서 이제 실제 농사도 지어요. 그 사람들. 우리 철원에 무슨 쌀 나오잖아요. 그 알고 보면 철원에 그 이제 어때요? 그 철조망 뒤에서도 막 농사 지어요. 그게 이제 공법상 제한이야. 군사실 보호구역의 토지 내고요.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를 낸다니까요. 근데 이 사법이나 공법적인 내용을 제가 따로 안 보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아, 요거 제한은 하지만 그 위험하긴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거래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그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은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용익물권은 한 필지 일부도 됐죠. 근데 이제 이래 나와요. 자, 중개 대상물인 토지는 반드시 한 필 단위로만 중개된다. 틀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일부도 된다니까. 근데 중개 대상물을 가리는 문제 낸다 했잖아요. 그럼 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필지 일부의 토지 이래 냈어요. 중개 대상물 문제는 되게 간단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4개 주고요. 대상물이 되는 거 고르세요. 이래네요. 여기다가 지문 쓸 때는 이 서술문을 쓰는 게 아니고 명사를 주거든요. 그럼 실제 어때요? 한 필지 일부의 토지 이래 준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죠. 기억을 고르는 거죠. 왜? 용익물권 되니까. 자, 토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두 가지가. 수험생들이 틀리면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해서 틀리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 이상은 안 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7페이지 보면 이제 건축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으로 그 동그라미 기억 있죠? 건축물의, 건물의 용어정의, 이런 거 안 냅니다. 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및 건물의 법률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옵니다. 참고. 그럼 이제 디귿하고 뒤에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리얼하고요. 자, 판례가 있는데 요까지가 잘 나오는데요. 보세요. 거기 앞에 다시 돌아가서 뒤에 넘기시면 안 되고. 제일 밑에 갑니다. 디귿. 중개대상물 건축물의 의미되어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한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민법상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는 건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 실제 민법상 부동산에 한한다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 토지에 어때요? 정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토지에 정착된 것만 중개대상물이다. 그럼 보세요. 우리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있죠?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있죠? 그거 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동이 되는 것들은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개념이고,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자, 1번, 2번 판례는 이거예요. 분양권이에요. 근데 이 단어만 머릿속에 잘 넣어도 돼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 어때요?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바로 분양권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선분양하고 후시공하죠. 그럼 선분양할 때 우리 분양권 받잖아요. 그럼 땅만 있지 건물 없잖아요. 그 건물을 뭐라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하고 판사가 말한 거예요. 자, 중개대상물이고요. 그 판례 박스 밑에 보세요. 밑에. 우리 미등기 건물 어때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어때요?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이렇게 잘 안 내고요. 미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건물 이래줘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해설을 틀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 무허가 건물은 뭐라 줍니까? 건축 허가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 이래줘요.
중개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판례 1번, 2번하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미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조금 이제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판례 3번이, 저 밑에 판례에 2번에 2번. 분양 예증자란 글자 보이죠? 박스 안에 판례 2번. 그럼 보세요. 입주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주권이라는 것은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권 받잖아요. 그럼 입주자로서 낸 지위라는데, 그거 거래해 안 해요. 당연히 사고 팔잖아. 그럼 그냥 입주권 나오면 중개 대상물이에요. 이거 한번 출제했다가 출제를 온통 당한 적이 있어요. 올증답된 적이 있어. 그때부터는 입주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단어가 뭐예요? 분양 예증자, 이게 핵심이라고. 분양 예증자. 분양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분양이 어때요? 당첨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첨 무효가 될 수 있는 불안한 부동산을 중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아셔야 돼. 그럼 분양 예증자 입주권 안 되고요. 자, 세차장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판례인데 세차장 구조물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29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 안에 판례 1번입니다. 1번. 그럼 세차장 구조물이 뭐지? 안 읽어봐도 돼요. 세차장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세차장 구조물은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돼요. 이거 말고는 뭐 별도 답이 이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뭐예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맞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또 건축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다. 근데 분양 예증자인 입주권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세차장 구조물 절대 안 된다 그죠. 왜 안 됩니까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어봐야 되겠어. 그럼 읽어보세요. 그 머릿속에 궁금한 거는 사실요, 공부할 때 해소를 해줘야지 다음 공부가 되지,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굳이 해설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는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토지에 증착물이 있는데, 토지 증착물은 보세요. 가시계 수목이나 토사, 암석, 담장 있잖아요. 증착물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면 그 토지 위에 있는 담장, 우물, 축대는 따라오죠. 원래는 종물로 취급하는 거라 독립된 대상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 출제할 때도요. 독립된이란 말을 꼭 썼어요. 출제인들이. 왜? 토지와 분리해서는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 수목이 나무란 뜻인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그 위에 보시면 가시계 수목 있죠. 이 대상으로 안 돼. 왜? 가식이 무슨 말이야? 가식적인 인간 이게 아니고요. 가짜로 심어놓은 거. 왜? 이식하려고 가볍게 심어놓은 거죠. 조경업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여기 판례인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판례, 박스 안에 2번 판례예요. 명인 방북 같은 수목 있죠. 이거 대상물이에요. 원래는 대상물이 안 됐다가 이 판결이 나가지고 대상물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젠데요? 14회 때. 오래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대상물이 안 돼요. 국토교통부에도 유권 해석이요. 대상물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일단 유권 해석 했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서 14회 때 출제가 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대상물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등기된 수목을 뭐라 하죠? 임목이라잖아. 임목. 그럼 임목은 당연히 어때요? 중개대상물이지 뭐. 그럼 나무는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냥 가시계 수목 안 된다. 명인방부 갖추면 된다. 등기하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나무 종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온 거. 그 다음 준부동산 봅니다. 준부동산은 지금 이제 그 큰 제목 이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물인데 첫 번째가 임목이 있잖아요. 임목은 당연히 이제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럼 등기하면 이름이 뭐야? 임목이에요. 그럼 임목이란 자체 용어가 등기한 수목이라 되어 있는데 출제원들이요. 등기를 2번 시켜요.
왜 시험에 낼 때 등기된 임목이라고 또 줘요. 그거 등기된 수목이라 줘야 되는데 출제인이 등기된 임목이래 줘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틀리게 이제 실제 터집 잡으면 안 돼. 그럼 임목인데 완전하게 등기가 돼 있는 상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죠. 등기된 임목. 원래는 오리지널 실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0개 집단. 한글은 안 돼요. 20개 집단이라 해야 돼. 근데 임목에 대해서는요. 민법적인 개념이 한 번씩 나와요. 그 민법적인 개념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거 웬만큼 출제도 안 틀리는데 보세요. 자, 임목은 지금 방금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별도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축물이 별개 부동산이죠. 토지만 처분할 수 있고 건축물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왜 이거 별개로 돼 있어요? 등기를 따로 하니까. 그럼 임목도 토지하고 분리해서 등기가 따로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어느 한쪽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토지를 처분했는데 임목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뜻이에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주는 가능하다. 왜? 등기를 따로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틀린 지문들은 이거 조심할 게 이거예요, 또.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저당권 배우죠.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이루어지는 권리이지만 그 부동산의 성질이 동산으로 바뀌어도 계속 따라다니죠. 그걸 민법에서 뭐라 합니까?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같은 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에 내가 어때요?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저당권자예요. 근데 건물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 다 타버렸어. 목적물이 멸실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가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10억 탔더라고. 그럼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실제 청구가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잖아. 이제 아마 민법에서는 그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올걸. 그럼 실제 우리가 금전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당권은 계속 미치죠. 그게 물상 대위성 때문이에요. 이게도 똑같아요. 임목으로부터 토지가 분리됐죠.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얘가 이제 동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저당권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지상권도 인정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성립돼요? 우리 법이 민법보다 특별법인데 원래 만들 때부터 민법을 기초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법은 만들 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민법하고 충돌을 하면 안 되니까 민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민법적인 개념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민법 좀 열심히 하라고. 심지어 강의하는 사람들도요. 중개사법 강의하는 사람 보고 민법 공부를 따로 하라고 많이 시켜요. 왜? 이 개념들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럼 법정상권 생기는 이제 원인 해볼게요.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느 한쪽이 경매 등의 사이로 달라지면 그때 토지사는 건물에 대해서 어때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내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민법상 보니까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이로 어느 한쪽이 달라졌죠. 그럼 그때 임목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어때요? 지상권을 취소한 것으로 내려져 있다니까요. 개념 똑같아요. 그럼 저당권에 관한 효력이나 지상권에 관한 부분은 민법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요 개념. 근데 이런 문제까지 출제되면요. 이 중개대상물도 사실은 거의 한 상급 수준의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이거 잘 안 내요. 이까지는 잘 안 내요. 조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건 15회 때 이후로 잘 안 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내다가요. 그럼 실제 마지막 지문 나온 게 21회 때 나오고 나서 안 나와요. 그럼 지금 15년 됐죠. 21회 때면.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민법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같이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이잖아요. 재산의 집단입니다. 보세요. 1단의 기업의 재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요.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근데 재단 이름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등기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용지를 가지죠. 맞죠? 안에 물건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등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등기가 하나인데 분리돼야 안 돼요. 자, 토지가 한 필지인데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물은 한 필지로만 해랬잖아요. 그리고 재단도 얘가 한 개 부동산이잖아. 그럼 분리가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분리된 토지, 분리된 건물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개념 자체는 보세요. 한 개 부동산이니까 분리하여 절대 처분할 수가 없다 돼 있죠. 그 처분할 수 없다는 표현이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또는 경매 신청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전체를 부동산으로 보고 그래야 한다. 자, 일단 중개대상물에 관한 개념은 요래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해도 끄떡이야 되죠. 일단. 왜? 가로 지점은 내가 다시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많이 끄떡이셔야 돼. 강사들 힘 좀 나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요. 대상물이 되냐 안 되는데 우리 책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정답으로 나온 건데 계속 출제를 해요. 예. 문구만 바꿔가면서. 그럼 부동산 이래야 되죠. 부동산 아닌 것들은 중요한 아닌데 보세요. 앞에 우리 세차장 구조물 판례 나왔잖아요. 제가 이게 다 써놨다니까요. 판례도. 그럼 보세요. 아, 이거 굉장히 실제 어때요? 단골 지문이에요. 권리금 안 돼요. 상가 거래하다 보면 권리금 생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노하우의 가치, 권리금을 표현하는 방식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딱 보고 어때요? 권리금 안 되는구나. 또 형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이라 되는데 형체가 없어. 그 무채재산권 뭐예요? 특허권 같은 거. 우리 시험에 특허권 딱 한 번 냈어. 그럼 얘는 냈으니까 다른 걸 낼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른 거 뭐 있을까? 뭐 저작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권 같은 거. 그럼 형체가 없는 재산권들은 전부 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동산은 맞는데 이제 우리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부동산이야. 그게 준부동산의 일부예요. 설명드렸죠. 어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시대, 건설기계 돼 있는데. 그 수험생들이 이제 이래 보면, 아, 우리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되는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20톤 이상의 선박은 안 된다 했잖아. 이게 전부 대상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제인이 뭐라 냅니까? 20톤 미만의 선박이래 내는 거야. 그럼 수험생들은 갑자기 갈등을 해요. 20톤 이상은 안 되니까 20톤 미만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돼 되기는. 그럼 20톤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이죠. 20톤 미만의 선박은 뭐예요? 아니 동산이잖아. 동산. 등기가 안 되니까. 동산을 누가 중개한다고요? 무슨 말 알죠? 자, 항공기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부동산이라니까. 얘들이 부동산 되려면 전부 다 어때요?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된 항공기 이래 낸다니까요. 그냥 내는 게 아니야. 출제인들이 뭐 이렇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지문을 딱 이제 받아들이면 틀리는 이유가요. 개념이 빨리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4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돼. 1분에 한 문제 이상은 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공법 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중개사법 공법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중개사법은 실력이 한 80분 되는 사람들은요 한 30분 안에 풀어요.
그만큼 달리려면 이 개념을 잘하고, 사실 또 문제 풀 때 요령이요. 답을 찍었잖아. 그 다음 지문을 아예 안 읽어야 돼요. 그거 5개 다 읽고 가다가는요, 시간 모자라서 무조건 떨어져요. 특히 1차 과목은 더 심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보세요. 지금 답을 딱 찍었어. 근데 밑에 보니까 더 글을 쌓은 놈이 있는 것 같아. 그때부터 갈등하면 이게 2, 3분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아, 등기돼 있구나. 그럼 항공기 안 냈으니까 이런 거 낼 수도 있죠. 봐봐. 광업재단은 중개사 상물이죠. 어업재단은 안 된다니까, 이거. 글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출제인들이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하는 이 패턴이에요, 패턴. 이런 거 내면 사실은 뭐 수험생들이 뭐 자동차, 건설기 이런 거 내면 어때요? 대상물 안 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개론 시간에 배울 때 부동산인 거 아닌 거 구분하니까. 그럼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게 이제 5가지잖아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등 하나. 그럼 이제 토지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개인 간의 거래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럼 개인 간 거래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없요? 행정재산. 자, 국공유재산이 2가지입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은 중개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국유재산관리법의 시행령을 보면요, 일반재산도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국유재산에 냈다가 혼이 났단 말이에요. 왜? 국유재산 내면 일반재산을 포함하니까, 예전에 그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에 했거든요.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일반재산 하는데, 일반재산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문이 구분이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난리 치고 나면 정확히 내요. 그게 뭐냅니까? 행정재산이래요. 행정재산은 아예 처분이 금지되어 있어요. 청와대 어때요? 사고 팔 수 없죠? 남대문 어떨까? 이런 것들은 1회 때 나온 문제. 우리 시험에 1회 때 남대문 안 냈어요. 남대문. 1회 때 시험 치지 왜? 그때는 막 엄청 쉬웠. 심지어 교재도 5과목 전체가 요만한 거 한 권. 5과목 전체가 요만한 거 한 권 가지고 이제 시험 쳤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남대문 낸 거지. 요즘은 이런 개념보다는 어때요? 행정재산 이렇게 출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유로 개별법에서 국유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 가면 무주부동산 있죠?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추정한다. 채굴되지 아니한 건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하죠. 왜? 채굴되지 않은 건물은요, 채굴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채굴권은 국가만이 갖고 있어요. 얘들은 법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 자, 바다 안 된댔죠, 제가? 바다는 땅이다 아니다? 아예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법에서도 안 나오잖아. 요건 어때요? 국유지인 하천이죠. 그럼 국유지인 도로죠. 그럼 만약에 혹시 하천 도로 나오면요,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건 이제 나중에 소송 붙어요. 아직까지 최근에는 하천 도로를 잘 안 내고 있는데 이제 혹시나 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중개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개념은요, 중개 행위가 개입돼야 돼. 보세요. 중개 행위는 용어 중에서 배웠잖아. 뭐가 중개예요?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 도와주는 거죠. 그럼 법률 행위가 만약에 못 일어나면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 변동이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지. 상속 중개돼요? 상속 중개하려면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판결이 중개돼요? 그럼 판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중개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경매가 중개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경매하는 집행관한테 가서 내가 중개해줄 거라면 한 대 맞아, 그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게, 실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중개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오면 개념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 한 80%는 이거 가지고 내요. 이렇게 내요. 근데 이제 여기 2칸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중급에서 이제 중상급 정도 돼요. 이건 학급 문제고, 학급.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이요. 권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법정 부동산이면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없는 권리가 있네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소유권은 당연한 거고, 그죠? 용익물권 되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가 되는데, 자, 점유권 중개 안 돼요. 이건 답으로 딱 한 번 냈는데요. 보세요. 점유권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유치권도 등기 안 되거든요. 임차권도 등기 안 하거든요. 근데 등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물건을 나눌 때 점유권과 본권 나누죠. 무슨 뜻이냐면요. 점유권이 본권이 있어야 돼요. 본권을 수반한다 부르는데요. 본권을 따라다녀요. 그럼 소유권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점유할 수 있죠. 전세권 가진 사람. 점유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상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땅을 점유해야지 건물 짓지. 그럼 점유권은 지 혼자 독립해서 권리가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본권을 반드시 수반해야 돼. 자, 질권은 뭐예요? 동산권리, 동산권리. 우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해야 되죠. 자, 대토권이 있는데, 이 대토권은 뭐냐면요. 주택이 철거당할 때 택지를 조성하라고 주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 기명채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기명채권, 기명채권 들어봤죠? 무기명채권은 그냥 양도가 누구한테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명채권은 어때요? 그거 안 돼요. 왜? 이 사람에게만 땅을 준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또, 금전채권 나오는데, 금전채권은 화폐잖아요. 돈 빌리는 거 내가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돼. 근데 얘를 왜 출제를 많이 하느냐면요. 나중에 저당권 때문에 많이 출제해요.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금전채권은 어때요? 안 돼요. 그럼 밀어볼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매의 목적이 뭐예요? 매매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이 급부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그래. 매매 대금 줘야지.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매매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넘어가는 게 주계약이에요. 급부니까. 근데 우리 저당권 설정 볼게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저당권자하고 의무자가 있는데요.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럼 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잖아. 돈을. 그러면 돈도 안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해 줄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럼 금전채권이 어때요? 급부예요. 돈을 먼저 빌리잖아. 그럼 빌리고 나서 반대급부가 뭐예요? 권리 설정이잖아. 저당권 설정. 그럼 부동산에 관한 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그 계약 자체가 실제 소유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고, 교환 계약도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요. 임차권도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돈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저당권은 반대잖아요. 급부가 금전채권이고 반대급부가 저당권인데 이게 판결이 났단 말이야. 저당권 오케이. 근데 금전채권만은 안 돼. 그러면 저당권이 금전채권에 대해서 어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준할 때는 저당권 수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을 떼고 만약에 금전채권 나오잖아요. 전부 안 돼요. 그럼 이건 물어볼게요.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준하는 저당권 설정은 중개할 수 있다. 오죠. 그럼 반대로 볼게요. 건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 중개된다 안 된다? 피담보 채권이 이거잖아. 금전채권. 건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 그거 안 돼요. 돈만 이렇게 이전하는 거 중개 안 된다니까. 건저당권도 같이 줬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밑에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진다니까요. 뜻은 아시겠어요? 거기냐. 제가 묘지는데도 분명 안 된댔죠. 분명 이제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형체 없는 것. 뭐 위에 있지만 여기에 권자가 붙어서 권리니까 따로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지문 나오면 보세요. 아까 뭐 등기겠지만 방금 제가 저당고 설정된댔잖아요. 유치권 어때요? 아, 이제는 하는 것 괜찮아요. 법정상권 어때요? 용의권이니까 양도하는 거 괜찮죠?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상물이 되는 권리. 얘들은 그냥 안 되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정상권이 성립될 때 안 됩니다. 법정상권은 성립이 어떻게 돼요? 민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 성립되잖아요. 그럼 자동 성립되는 걸 우리가 중개를 어떻게 해? 근데 법정상권이 성립될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였다가 어느 한쪽이 딱 처분되는 순간 생기잖아요. 중개가 안 돼요. 근데 법정상권을 팔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중개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지상권을 실제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그런 조건은 이제 민법 시간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서. 실제 우리 시험에 최근에 10년 동안 나왔던 지문은 전부 여기 다 있어요. 실제 개념 자체는. 그런데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갑니다. 자, 1장은 이제 모두 마치고 2장 가볼게요.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게 10년 동안에 매년 한 문제 내다가요, 어쩌다 두 문제 내기도 해요. 그 이제 어떻게 두 문제 나옵니까 하면요, 이 자격 시험에 관한 내용이 한 문제 나오고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뒤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문제 나오고 이래서 두 문제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문제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하면 설렁설렁 대충 하니까. 그럼 시험제도 한 문제, 정책심의에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그럼 공사 자격시험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차례대로 보면 돼. 1번 단락에 시험 시행의 주체 나오죠. 그럼 누가 시험을 시행합니까? 네,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는 건 아시죠?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이죠. 네. 우리나라가 갑자기요, 언제부턴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막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행정 업무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할까요? 통합하거든, 이제. 통합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하고, 부울경, 부산, 울산 어때요? 경남 통합하고, 광주, 전남 어때요? 통합하고, 이제 이 광역시라는 개념 자체가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그럼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이제 어때요? 훨씬 적어지겠죠. 예. 근데 지금은 막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아이고. 특별자치시 포함입니다. 그죠? 도지사니까 특별자치도 포함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요,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국토장관은 이제 일단 요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사실은 시험 제도가 나오면요, 시도지사냐 국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그럼 시도지사는 의결을 거쳐 안 거쳐요? 안 거친다니까. 왜? 자기가 원칙적인 권자니까. 근데 국장은 예외적으로 자기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때요? 의결을 먼저 받아야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 쓰면 어때요? 틀린 거지.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아주 치사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치사한 문제.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미리 거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래 냈어요.
아니, 먼저 심의를 받고 이 시험 시행하는 거지. 시험 시행 해놓고 뒤에 가서 의결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거예요. 왜? 조문이 미리라고 되니까 요거를 사후 의결 받는다. 이래 내면 풀린 지문 쓰기 좋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치사한데요. 원래 출제원들이 치사해. 그럼 치사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치사하게 안 하면요, 틀리잖아요. 출제원들한테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 기간은 요거 하나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근데 시험 응시 자격은요, 예전에 85년도에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 칠 때까지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응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미성년자 다 안 되고요, 외국인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부터 쭉 지내오다가 2006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되면서부터 그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제한이 있는 놈을 삭제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제 미성년자도 공사될 수 있죠. 외국인도 공사될 수 있죠. 우리는 학력, 경력 제한이 아예 없어요. 재수험생 중에 심지어 무학자도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 초중 고등학교 가본 적이 없는 아저씨 한 분 있었어. 그분 10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동차 합격했어. 그때 나이가 74세야. 여러분들은요, 못 배웠다고 틀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이 많아 틀리다,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재수험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86세가 있었다고요. 그분이 1차 과목에 2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불합격 못했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75세 때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야. 그것도 4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뭐. 그죠? 그런 학업에 관한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 제한이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럼 제한이 없다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럼 이걸 이제 시험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 앞에 용어 정의를,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말하고요, 개업공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때요? 다른 말이죠.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 칠 수 있다고. 시험 칠 수 있다고. 그럼 개공등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등록할 수 있다고. 그렇지, 등록할 수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은 고래 쓴단 말이에요. 자, 미성년자도 공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외국인도 공사가 될 수 있다, 이죠. 근데 우리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시험의 결격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등록의 결격사를 배워요. 그럼 등록 결격사는 자격증은 따더라도 어때요?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험을 못 차니까 어때요? 응시 자격의 실제 어때요? 결격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자체를 못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요, 두 사람 있다니까요. 자, 자격 취소되고 몇 년 지나야 돼? 3년.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요, 숫자들은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숫자들은. 숫자 바꿔서 내는 문제 많이 내요. 보통 평균이 한 14문제나 15문제 내요. 숫자만 외워도 관학면해요. 제 암기표에 보면 제일 앞에 딱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년입니다. 그럼 자격 취소된 사람이 시험을 마음대로 취하면 그 다음에 또 따쁘잖아. 취소되고. 그래서 3년 동안 못 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부정하게 낸 사람. 몇 년간? 5년간 응시할 수 없어요. 연수가 다르니까 어때요? 좀 조심할 필요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왜? 수험표 써놨어요. 수험표에 시험에 실제 부정하게 하시면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의 항목에 써놨어요. 근데 이거 2번이나 출제했어요. 그럼 수험표 보고 적으면 돼요. 맞죠? 수험표에 뭐 써놨는지 출제원들이 몰라요. 참 다행스럽게. 근데 심지어 수험표에 있는 내용을요,
3번이나 출제해가지고 답이 된 적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센스 없는 사람은 지 혼자 틀리고 와. 왜 수험표를 그렇게 자세히 안 봐가지고 지 사진만 딱 붙은 거 보고 막 수험표 내용의 주의사항을 안 읽어보니까, 그죠? 그 메모리 있는 계산기 안 됩니다 하고 막 쭉 써놨거든요. 무슨 말 알죠? 주의사항 써놓으면 좀 읽어봐. 왜? 걔가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년짜리만 잘 계시면 돼. 왜? 이거 써놨다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처분 할 때 배우는데요. 보세요. 자격시소를 시킨 사람이 시도사죠. 이 사람이 이제 원칙적이니까. 그럼 시도사는 자격시소하면 5일 안에 국장이나 다른 시도에 통보를 해요. 그럼 그건 뒤에 행정처분에 그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부정행위 한 사람도 어때요? 이 사람 원유권 시험 못 치게 되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험시경관에 어때요? 시도사에게 통보하는 거야. 그럼 통보하는 절차는 다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답으로 낸 적 없어요. 개념만 알고 계시라고. 아, 자격시도 된 사람은 3년 동안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전국에 있는 시도사한테 통보하는구나. 시험에 부정한 애인 사람도 5년간 시험을 못 치게 해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사에게 통보하는구나.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숫자죠. 3년간 응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응시작이고, 우리 책에 보시면 33페이지예요. 시험의 시행이라 되는데 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나와요. 우리 시험은 1년에 몇 번 친다고? 한 번 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1회 이상이에요. 시험은 1회 이상. 근데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으로 한다 되어 있는 걸 개정했거든요. 왜 개정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15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럼 15회 시험 때요, 합격률이 1.7%밖에 안 돼요. 싹 다 떨어졌어. 심지어 학원에서요, 합격생이 한 명도 안 나온 학원들도 엄청 많았어요. 수두룩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합격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 지점에요, 사과박스 놓고 올라 앉아가지고 확성기 들고 제 시험을 치게 하라 하고 이제 막 고함 지르고 난리 쳤어요. 네, 한 일주일 동안 해서 그거. 왜 우리 수험생들 한 1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재시험 치죠. 그 다음에 15회 재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5월 달에. 근데 10월 달에 16회 시험 또 쳐야 되잖아. 근데 그때 매년 1회 시행한다 돼 있었거든요. 그럼 법대로 하면 못 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빨리 개정한 게 뭐예요? 1회 이상 시행한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칠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회 의결처럼 어때요?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법이 85년도에 만들어졌거든? 그럼 지금 몇 회 시험이에요? 37회죠. 그럼 보세요. 84년도부터 2026년까지 몇 년이에요? 카운트 해보세요. 42년이죠. 그러면 42년이면 42회가 돼야 되잖아. 근데 37회라고. 왜? 아, 시험을 안 친 적이 5번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친 적이. 그게 6, 7, 8, 9회예요.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쳤어요. 한번 떨어지면 4년이에요. 공부하려면. 그럼 지금 빨리 따야 되죠. 왜?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제도 바꾼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때는 정책심의 얘기를 거쳤겠죠?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요. 시험 면제받는 사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우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면제하죠. 1차 시험 한 번만. 그럼 그 2차만 쳤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1, 2차 다 쳐야 돼.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그죠? 제 수험생 중에 1차만 합격 6번 하고요. 2차만 7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1차 합격했잖아. 그 다음에 2차 치잖아요. 물론 그 해에는 1, 2차 다 합격하는데 1차만 보통 공부하는데, 그 이제 남자분인데 1차 합격하고 2차만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 뒤에 또 1차만 해요. 또 떨어졌어요. 이걸 6번을 반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자격증 없어요. 심지어 나는 더 놀란 게, 제 대학 선배이기도 한데요, 법대 나왔어요. 그다음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 뭐 물론 공부를 그만큼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1차 시험 친 사람 어때요? 딱 한 번만 면제해 줍니다. 이제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위원들 있죠. 출제위원들은 시험 시행 기간 장이 뽑습니다. 시험 시행 기간 장이 누군데요? 시도사죠. 이 사람들이 출제위원들 뽑는데 출제위원 중에 나쁜 놈 있잖아 또. 부정한 행위 하죠. 그걸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험 쳤던 13회 때 시험지 팔아먹은 출제는 있었어요. 16부를 팔아먹었는데 16부 아니고 참 60부 복사를 해가지고 60부를 팔아먹었는데 한 부당 2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게 벌써 이제 23년 전이다 그죠? 24년 됐네 이제. 그분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게 문제집하고 답지를 다 줬어요. 그 60명한테 문제집 답지를. 그럼 그 전날 답지를만 다 배우고 가도 합격하잖아요. 그 왜 떨어졌을까? 그 딱 한 명 떨어졌거든? 그 OMR 카드를 잘못 쓴 거야. 무슨 말 알죠? 뭐 밀렸었던 어쨌든 막 OMR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그 떨어지고 나니까 2천만 아쉽죠? 돈 돌려달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게 다 들켰어 그냥 그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몇 년간 시험 문제 못 낸다? 5년간. 그럼 지금 5년 지나니까 또 낼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 소속기관 장이 뭐예요? 대학 총장한테 연락하거든요. 그럼 바로 잘려요. 부정행위한 사람. 그럼 소속기관 장한테 통보하고 어때요? 5년간 출제할 수 없다. 그럼 보세요. 우리 법이 공평한 게 수험생이 부정한 행위 했잖아. 몇 년간 시험 못 친다고? 5년간. 출제위원들이 신뢰도를 저하시켰죠. 몇 년간? 5년간. 똑같잖아요. 수험생이든 출제위원들은 실제 이제 똑같은 기간 동안에 결격이 된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날짜는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개략적인 날짜는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실제 관보나 일간신문에 이제 어떻게 공고합니다. 근데 이제 확정 실제 날짜는 언제 합니까? 90일 전에요. 근데 예전 공고된 게 확정 공고할 때 바뀐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예전 공고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2월 말이니까 2월 28일 지났잖아. 그럼 예전 공고 된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시험 시행하는 날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과목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확정 공고를 한 번 더 해요. 보통 7월 중순쯤 가면 하거든요. 그게 90일 전이라. 그때 내용이 바뀐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시험을 안 칠 수도 있네요. 그럼 올해 시험도 안 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고 한번 돼버리면 이제 철회가 안 돼요. 시험을 안 치려면요. 최소한 한 3, 4년 전에 어때요? 미리 고지를 해줘야 돼요. 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되잖아, 법이. 그러니까 3년 뒤에 만약에 우리 시험을 실제 1차와 2차를 분리합니다. 1차와 2차 분리하면 2차는 무조건 주관식이에요. 법대로 하면. 지금 1차와 2차를 같이 치니까 다 객관식이잖아요. 분리하는 순간부터는 1차는 객관식인데 2차는 주관식이에요. 단답형이나 또는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기 전에 빨리 따긴 해야 돼. 그죠? 분리되면 힘들다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전 공고를 하고 나면 확정 공고는 거의 그대로 가요. 거의. 근데 여기 이제 날짜가 중요하죠. 2월 말 90일. 이건 사실 12월 말 냈고요. 시험에. 치사하죠. 3월 말, 4월 말도 아니고 12월 말 이래내고요. 이제 90일을 뭐로 냈을까? 60일 또 이래내고. 그죠? 숫자 바꾸는 거는 하여튼 뭐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제원들을. 자, 요게 이제 시험 시행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 시행.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면요. 응시 원서 등돼 있는데요. 이 응시 원서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응시할 때 응시 원서 낼 때 돈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는 거예요. 시험 응시 수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시험 치기 싫어 의사를 철회했죠. 돌려줄까 안 돌릴까? 돌려줘요. 그 박스 안에 일정 부분 돌려준다 돼 있잖아요. 눈치 보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돌려줄 때가 있고 일부 돌려주죠. 그 수험표 써놨어요. 뭘 체크를 해. 수험표 이거는 써놨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수험표 주의사항의 뒤에 보면요. 응시의사를 언제 처리하면 얼마 주고 이게 쭉 써놨다니까요. 근데 출제해서 답이 됐다니까. 못 보고 쓴 사람이 이건 어떻게 보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에 부정 안 해낸 사람 5년간 시험 못 친다는 거고요. 또 응시의사를 처리하시면 응시수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고 써놓은 것들은 그냥 보고 적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 7월달 가서 이제 이게 응시 원서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럼 제출하면 이제 수험표 나오잖아요. 그럼 수험표를 1페이지만 인쇄하면 안 돼. 보통은요, 자기 앞에 얼굴 나온 것만 탁 인쇄해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전 페이지를 다 인쇄해버리세요, 수험표는. 왜? 그래야 2페이지, 3페이지였대요. 주의사항을 읽을 수가 있어. 제가 이래서 산신당모해도 잘 안 읽고, 뭐, 그냥 가는 사람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출제위원은 밑에 박스 밑에는 요겁니다.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고 출제위원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35페이지가 없어요. 합격자 결정돼 있잖아요. 한 분도 출제한 적 없어요. 합격자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세요? 1차, 2차 구분하죠? 과락문마 40점 평균? 그래 다 알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아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보세요. 자, 3절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되는데요. 부정행위자는 실제인데 5년간 시험 못 친다 했죠. 그 쌍갈로 2번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체크할 것도 없어. 수험표 써놨다니까. 그 밑에 쌍갈로 3번 있죠. 3번 이거예요. 무효 처분에 관한 통보. 그죠? 그 내용이고. 그럼 4절 갑니다. 이제 자격증 교부돼 있는데, 사실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요, 이게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 그 뒤에 이 자격증 관리 파트는요, 자격증 교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양도되어, 양수되어, 알선 이런 것도 있어요. 처벌조항하고 같이 잘 내요. 그럼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하면요? 너무 당연한 게 시험 시행기간 누구예요? 시도의사잖아요. 시도의사가. 근데 언제 줘요? 그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이 줍니다. 1개월이래. 자, 그럼 이제 교부 받았어요. 근데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하면서 관청에서 뭐 서류 주면 기록하고 줘야지. 그죠? 아무것도 안 쓰고 주진 않죠.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 등본을 받으러 갔어. 그죠? 그럼 등본 실제 내가 발급받을 때 내가 발급받아 갔다는 거 적을까 안 적을까? 100% 적어요. 근데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그 적을 때 어디 적었어요? 까만 표지로 돼 있는 서류에다가 적었잖아요. 요즘 그래 안 그래? 요즘 안 하잖아. 엄지손가락 어디 대세요 하면 어때요? 바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자적 처리 방법을 한다고.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우리 책이 없어요 지금. 책이 없으니까 혹시 지문 나오면 아시라고. 근데 이게 답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랗게 안 해놨잖아 제가. 그럼 답은 뭡니까? 시도지사와 1개월 요거요. 시도사는 국장 내고요. 1개월은 2개월이나 내니까. 그거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 잃어버렸어. 뭐예요?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누구한테? 당연히 이것도 시도사예요. 그죠? 재교부 신청. 근데 자격증을 교부한 어때요? 시도사예요. 전국에 시도사가 많잖아. 그럼 그냥 시도사 나도 틀렸고요. 사실상 이게요. 일단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사도 틀린 거예요.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가서 재교부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재교부 받으려면 돈 낼까 안 낼까? 돈 내야지. 관청에서 공짜로 주는 거 없어. 서류 받을 때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치니까 안 돼요? 시험지 받고 나중에 자격증 받잖아요. 그러니까 응시수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때는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그럼 재교부는 딱 두 개다 그죠? 첫 번째 누구한테 재교부 한다고? 자격증 발급한 시도사예요. 그죠? 돈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 교부는 뭐 이런 것들 시험 지문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요. 38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설명드린 거예요. 앞 시간에 6절 보세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고 오른쪽 7절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있죠. 이건 두 개 묶어서 더 잘 내요. 단독 문제도 몇 번 냈어요. 심지어 작년에도 출제한 거예요. 물론 작년에 시험 문제야 엄청 쉽게 나왔어 이거. 그럼 보세요. 우리 자격증 빌려주면 돼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된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빌려 쓰면 돼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요렇게 둘이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알선 도와주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세 가지 다 한다니까요 이건. 이 조문을 몰라서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실제 이제 그 틀린 지문은 어떻게 낼까요? 양도되어 할 수 있다. 양수되어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못 내요. 근데 그거 틀리고 오면 내가 볼 때는 너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반대로요. 자격증 대신에 이제 나중에 등록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등록증 양도돼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양수돼요? 안 되고요. 알선? 안 돼. 똑같다니까. 근데 자격증 빌려주나 등록증 빌려주나 처벌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몇 년짜리입니까? 하면요.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사실 이건 제재에 관한 부분도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잘 외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형법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3년에 3천만 원이 있고 1년에 1천만 원에 무거운 게 3년짜리고 가벼운 게 1년짜리인데 거기 보시면요. 지금 39페이지 제일 위에 위반시 제재 있잖아요.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자기 시소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안 넘어가지? 오라? 펜이 말을 안 듣네.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이래 볼게요. 일단 펜 그걸 잘못 써가지고. 자, 내용 보시면요. 이제,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죠? 빌려서도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자격수소 따라오고 어때요?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1년에 1천만 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판례가 실려 있는데, 그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판례가 있는데요. 공사 자격증 대여에 의미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그죠?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위해서 공사로 행사하면서 공사 업무를 실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알면서예요. 선의는 아니에요. 악의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내 자격증 가지고 중개 업무 한다는 걸 몰랐어. 그럼 처벌해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훔쳐갔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자격증 양도 대여라는 뜻은요. 내가 이 사람이 중개업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빌려주는 것. 이게 자격증 대여예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요. 무자격증 나오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중개를 했어요. 그럼 거래를 승사시켜 중개했잖아요. 그럼 중개를 하고 우리 소장님이 근데 판례에서는 이걸 개공일 안 하고 공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자신의 인감을 날리네. 밖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하죠.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거래 승사시키고 해도 전부 다 계약서 누가 써요? 소장님이 읽잖아.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도 누구만 해요? 이제 소장님들 하잖아. 그런데 이 서명 날인 하면 요거는 실제 자격증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요. 당연히 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형식만 갖췄다는 거죠. 형식만. 그럼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무슨 말 알죠? 근데 무자격자랑 저하고 동업을 해요. 근데 이분은 중개 업무를 안 해요. 동업하는데 이분은 내 이제 사무실 와가 청소만 해요. 그럼 이 무자격자 자격증 대여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하면 전부 다 자격증 빌린 것으로 봐요. 결론 아시겠어요? 아무리 형식을 꾸며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7절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유사명칭을 다른 말로 하면 사칭. 아시겠죠? 그럼 사칭하지 말았는데 무슨 사칭입니까? 하면요. 공사도 아닌 사람이 공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죠? 공사가 아닌 자. 그럼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처벌은 똑같아요.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벌금인데 뭐 쉽게 보면 보세요. 자격증 빌려준 사람, 빌려선 사람, 알선한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채 한 사람. 형사처벌 똑같죠? 1년에 1천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부분은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40페이지 가보세요. 40페이지. 1번 판례는 뭐 시험에 나오려는 내용이 아니고 2번 보세요. 2번. 결론이 2번이고 1번은 해설인데 우리가 무자격자가요.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란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개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예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어때요? 유사명칭 사용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럼 이 무자격자는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뭐예요? 지위가? 그 중개보조원이잖아. 그럼 중개보조원이 함부로 명함에 대표 쓰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의 대표는 오로지 개업공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유사명칭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자, 요까지가 이제 자격증 관리하는 부분. 시험제도는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정책심의원에 가도록 할게요.